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다이섹션 이 수술 관련돼서 이 타입 A 다이섹션 수술 관련돼서 이 수술 진행 순서와 같이 해서 이 최순환 파트에서는 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들을 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 캐놀레이션 관련돼서 이 비너스 캐놀레이션과 이 에올틱 캐놀레이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캐놀레이션 하는 방법은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너스 캐놀레이션은. 하지만 에올틱 캐놀레이션은 다이섹션에서 주로 엑실라리 아테리에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과 이 전신 순환을 하기 위해서 엑실라리 아테리를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모랄 아테리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엑실라리 아테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엑실라리 아테리를 사용하지 않고 피모랄을 더 선호를 해서 사용하시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어떤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CP까지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의 경우에도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서정께서 선호하는 방법은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이 엑실라리 아테리를 통해서 가장 선호를 하고, 뭐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 하는 병원도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방법은 SBC의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캐놀라 SBC에 삭관된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주로 사용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 SBC에 캐놀라를 넣어서 따로 캐놀레이션을 해서 거꾸로 머리 쪽으로 삭관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밍 솔루션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체외순환 과정에서의 프라이밍 솔루션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된 수액을 사용을 하고 주로 플라즈마 솔루션이 사용이 되고, 여기에 이 오스모틱 온코틱이라든가 오스모틱 프레셔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알부민이라든가 아니면 만니톨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거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수술 전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레브랄의 프로텍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니톨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펜토타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캐놀레이션을 시행한 엑실라리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피모랄이라던가 비너스 캐놀레이션은 RA 오리클에서 2스테이지를 사용을 했든 아니면 SBC, IBC를 다시 해서 바이카발로 사용을 했던 간에 이제 바이패스 온을 하게 되는데, 이 엑실라리 아테리와 피모랄 아테리 또는 양쪽에 동시에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퍼퓨전 프레셔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퍼퓨전 플로우에 따른 모니터링의 압력의 측정은 주로 이 라디알 아테리라든가 라이트, 그 다음에 랩트 라디알 아테리, 이 피모랄 아테리 이렇게 각각을 이 세 군데를 다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트 라디알 아테리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쪽 엑실라리를 할 때 이 라디알 아테리의 이 압력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비롯해서 랩트 라디알 아테리든지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는 꼭 2개 이상은 이 두 군데 이상은 꼭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라이트 라디알 아테리에서는 이 관류되는 펌프에서 관류시켜주는 양 때문에 압력이 측정이 라디알 아테리에서 같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퍼퓨전 플로우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랩트 라디알 아테리나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를 꼭 한 군데는 측정을 해 주어야 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세 군데를 모두 측정을 합니다. 이 혈관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렇게 라이트 라디얼 아테리라든가 랩트 라디얼 아테리라든가 뭐 피모랄 아테리에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섹션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서의 혈압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거의 동일한 값을, 거의 트루루멘에 들어가 있다면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엑실라리 아테리 하나만으로 전신 순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라디알 아테리 압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이 BS에 따른 이 플로우의 차이에 따라서 이 펌프에서 측정되는 그 압력은 이 최소 200mm 머큐리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이 캐놀레이션의 상태에 따라 아나스토모시스의 상태에 따라서 이 300mm 머큐리 이상 측정되는 경우도 흔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온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소 체온의 저하는 이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이제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있는 그라프트의 이 아나스토모시스한 부위가 이게 완전하게 아나스토모시스가 되지 않았다면 이쪽에서 여기에서 블리딩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이 다이섹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엑실라리 아테리 한 곳으로만 이 퍼퓨전을 진행을 해줄 때 이 체온을 낮추고 하는 과정에서도 카디악 인덱스 2.4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퍼퓨전 플로우를. 근데 여기에서 받는 압력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아나스토모시스가 완전하지 않다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블리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발생하는 블리딩 양이 이제 너무 많아지면 이 펌프에 이제 혈액을 주입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엑실라리에 이 캐놀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퍼퓨전 프레셔는 엑실라리 아테리 라이트 라디알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압력을 보면은 안 되고, 이 랩트 라디알 아테리라던가 이 피모랄 아테리에 측정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 퍼퓨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엑실라리 아테리, 라이트 엑실라리 아테리는 이 퍼퓨전 플로우가 같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이 압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최소 뭐 200도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이 퍼퓨전 제가 주입되는 이 관류량에 따라서 이 라디알 아테리라던가 이 피모랄 아테리에서의 압력이 얼마인지, 뭐 저희가 종종 알고 있는 60에서 범위를 따지자면 90mm 머큐리가 보통 정상적인 퍼퓨전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유지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될 건 없는 거는, 이제 엑실라리만 했을 때는 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뭐 피모랄 아테리와 이 엑실라리 아테리를 동시에 퍼퓨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의 경우처럼 이 높은 압력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엑실라리와 이 피모랄 아테리로 동시에 이 플로우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 압력 자체는 크게 이제 이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압력이나 피모랄에서 받는 압력이나 이제 어떤 그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캐놀레이션 자체에서 이 피모랄 아테리에 이제 펄스 루멘에 들어갔을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이 펄스 루멘에 들어갔는지, 이게 트루 루멘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 리버스 테스트가 있고, 일부러 이 캐놀라풀을 열어서 이 백플로우가 형성이 잘 되는지
이 백플로우가 형성이 잘 안 되지 않는다면, 적거나 잘 되지 않는다면 이 펄스 루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펄스 루멘에 두 개 양쪽 동시에 엑실라리와 이 피모랄을 동시에 엑실라리 아테리와 피모랄 아테리를 동시에 옵션을 해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피모랄 아테리에 있는 캐놀라가 펄스 루멘에 들어가 있다면 이 레디알 아테리 압력은 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피모랄 아테리 압력은 뭐 잘 안 나오겠죠. 그 동시에 이제 펌프에서 측정되는 압력도, 펌프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도 상승을 할 겁니다. 이게 원래 이 동시에 퍼퓨전을 해주게 되면 이 측정되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거의 정상 범위 뭐 이 정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피모랄 아테리에 이 펄스룸에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상승을 하고 이 엑실라리 이 라디알 아테리에서 받는 압력도 동시에 상승을 하게 돼서 이것만 봐도 이 그 펄스루멘의 그 어느 한쪽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체외순환사는 이 펌프 초기에 이 펌프의 플로우에 대한 적정성을 항상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측정되는 이 측정을 하는 모니터링이 있죠. 압력 부분에 대해서 다 동시에 비교를 해서 지금 퍼퓨전 플로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롤러 펌프와 이 센트리퓨가 펌프가 다른데 뭐 센트리퓨가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센트리퓨가는 이 다른 말로 이 프레셔 펌프라고 그러는데 이 환자의 말초 저항 뭐 SBR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 변화에 되게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라는 거는 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센트리퓨갈 펌프의 플로우는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센트리퓨갈 펌프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플로우는. 그래서 이게 서로 이 반비례 관계, 이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피모랄 아테리라던가 피모랄 아테리가 펄스룸에 들어가 있다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플로우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력 자체가 그 말초혈관의 압력 자체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마찬가지로 캐놀라가 뭐 클램프가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RPM은 뭐 정상적으로 2000 RPM을 우리가 이상을 유지를 하는데 유지를 해도 플로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 막혀 있다 그러면. 하지만 안전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캐놀라가 이렇게 막혀 있어도 뭐 킹킹이 되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막혀 있어도 RPM은 계속해서 돌고 있지만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어디가 터진다거나 뭐 블로우아웃이 형성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롤러 펌프는 센트리퓨갈과 반대로 이 압력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막히든 뭘 하든 그냥 다 플로우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압력 상승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그 어느 부분에서는 그 압력이 허용 범위 이상을 지났을 때는 어느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플로우에 대한 초반에 대한 어떤 펌프를 사용하는 롤러냐 뭐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꼭 압력에 대한 변화, 이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엑실라리와 피모랄 아테리 퍼퓨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이 압력은 일반적인 수술에 측정되는 압력이면 이 정상적인 거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라든가 랩트 라디알 아테리라든가 피모랄 아테리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이 동일할 겁니다. 바이패스 온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체온을 서서히 낮추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 조직에서의 이 오토 컨섬션은 줄어들게 되는데 뭐 이제 Q10 법칙이라 그래서 이 10도 떨어질 8에서 10도 떨어질 때마다 이 조직의 산소 소모량은 50% 감소한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더 50%가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뭐 2.4 정도 이 카디악 인덱스 2.4를 뭐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체온이 정상이기 때문에 퍼퓨전 플로우를 정상으로 유지를 하겠죠. 근데 이 체온이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 펌프전 플로우를 낮추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뭐 체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 바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고 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뭐 하이퍼 비스코시티가 형성이 됩니다. 이 혈관 안에서 여러 가지 뭐 플라즈마라든가 적혈구라든가 여러 가지 비스코시티를 일으키는 이 점도를 일으키는 인자들이 있는데,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비스코시티로 인한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때문에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퍼퓨전 플로우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를 해주는 상태에서 히모다일루션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 지금 요즘이라기보다는 계속 예전부터 계속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세보플로란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바소 다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혈압을 조절해서라도 이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 또는 이 하이퍼소믹 서큘러 어레스트 전까지는 퍼퓨전 플로우는 정상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꾸 플로우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 체온을 원하는 온도까지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빨리 체온을 급속하게 대충 낮추고 이 원하는 온도까지 내려서 얼른 이제 그 메인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플로우를 낮춰버리게 되면 이 체온을 낮추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기다리는 시간과 이 퍼퓨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펌프를 오래 돌려서 좋을 거는 환자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 걸 이런 그 메인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온이 떨어지고 그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 반대의 작용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바소 컨스트릭션과 이 하이퍼 비스코시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로우 자체를 낮춰버리게 되면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로우를 낮추게 되면 이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항상 정상적인 펌프에서도, 다이섹션이 아닌 상황에서도 플로우는 정상으로 유지를 하고, 만약에 플로우를 정상으로 유지를 하는데 이 혈압이 뭐 상승한다, 뭐 바소 컨스트릭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이퍼 비스코시티로 인해서, 이때는 플로우를 낮춰서 이 혈압을 정상으로 낮추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일반적인 수술에서도 플로우는 유지를 한 채 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플로우를 낮추는 게 아니고, 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뭐 히모다일루션이라든가 점도를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그 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는 거지 플로우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그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와 뭐 스트로크 볼륨으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것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이 심근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고정이고 이 두 개가 변해서 이 카디악 아웃풋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얘는 정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인자가 변하는 겁니다. 펌프 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펌프 플로우는 뭐 여러 가지 인자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플로우는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초혈관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플로우는 이 인공 체외순환에서는 체외순환 자체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를 유지를 시켜주고 이쪽에 이 변인 인자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플로우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인자들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조절해서라도 이제 그 어레스트 전까지는 퍼퓨전 플로우는 정상을 유지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술 시간 자체도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엑실라리 아테리 단독으로 퍼퓨전하는 경우에 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이 블리딩이 심하다면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플로우 레이트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만약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그 체온이 이제 원하는 온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이 정상적인 플로우를 유지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 Q10 룰을 좀 따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10도 저하됐을 때
36.5도가 정상인데 만약에 뭐 26.5도에서는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산소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 펌프 플로우는 뭐 카디악 인덱스 1.6에서 1.8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이 체외순환사는 판단을 해서 계속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라디알 아테리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던가 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퍼퓨전, 만약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뭐 아나스토모시스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이 압력 자체가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에서 이제 플로우 자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압력만 상승을 하게 되고, 문제는 이제 레디알 아테리라던가 랩트 레디알 아테리라던가 이 피모랄 아테리에서 이 플로우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이 두 개의 압력이 정상을 유지를 이 라디알 아테리라던가 랩트 라디알 아테리라던가 피모랄 아테리에서 이 압력 그 플로우 형성에 대한 압력 자체가 정상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낮게 됩니다. 압력이 뭐 예를 들어 60에서 뭐 90, 80 이상 80mm 머큐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게 되죠. 플로우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꼭 한번 얘기를, 만약에 이런 문제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론들을 알고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 서전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확인을 받던가 아니면 뭐 피모랄 아테리를 더 하나 넣던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외순환을 이 바이패스 오늘 시작하고 나서 그 뭐 엑실라리로 했던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로 같이 했던 간에 이 체온 떨어지는 속도는 이 두 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떨어집니다. 엑실라리보다는. 왜냐면 플로우 자체가 이 상 위에서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로 같이 관류를 해주기 때문에 이 체온 떨어지는 속도는 이 동시에 했을 때가 더 빠르고, 만약에 엑실라리 하나만 했을 때보다 하나나 피모랄 아테리보다는 떨어지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플로우 자체의 양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체순환 초기에 이제 천천히 처음부터 환자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이제 원하는 온도가 있을 텐데 그 일반적으로 서전이 원하는 온도가 있을 겁니다. 그 온도까지 낮추기 위해서 이 체온을 낮추게 되는데, 여기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절대로 그 어떤 메인 수술이 들어가서 그 메인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 절대 체온 갑작스러운 그 물의 온도가 낮게 되면 이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피브릴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만약에 체온을 낮추는 과정에서 피브릴레이션이 왔다 그러면 뭐 다시 DP를 쳐서 심장을 또 뛰게 해서 다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피브릴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이 물의 온도를 좀 그 히터쿨러에 이 템퍼처 온도를 좀 조절을 해서 그 너무 갑작스럽게 차가운 그 물이 들어가서 이 피브릴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모든 펌프 과정에서 이 체외순환 전에는 이 체외순환 회로에 있는 그 프라이밍 솔루션을 일부러 리워밍을 합니다. 원래 그 펌프 하기 전에.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제 에올타에 캐듈레이션 된 부분으로 이 갑작스럽게 차가운 혈액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심장에서 이제 그 피브릴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술 체외순환이 운영되기 전에 이제 그 프라이밍 솔루션 자체를 그 정상 온도로 데워놓는 과정을 항상 진행을 해야 되고, 모든 수술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 내내 이제 몇몇의 온도를 주의 깊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뭐 뒤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체온의 측정 위치는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환자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건 이제 뭐 나소파링지알이라던가 뭐 렉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블레더, 요즘은 같이 그 폴리 카테타가
다들 아시겠지만 온도도 같이 측정을 하게 되는 폴리카테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험이 됐고 오래전에 같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거 사용할 때 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시네이터에서 자체에서도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 템퍼처와 그다음에 전신을 순환한 다음에 이제 비너스 리저버에 보면 다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블러드 템퍼처를 이렇게 해서 크게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뭐 한 5가지가 됩니다. 렉탈, 뭐 나소파링지알, 뭐 블레더, 아니 이제 옥시네이터에서의 블러드의 아트리얼 블러드와 비너스 블러드, 이렇게 해서 꼭 5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저희 병원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병원은 나소파링지알과 이 렉탈 다이섹션 관련돼서는, 다이섹션 수술에서는 이 꼭 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다이섹션 수술이 아닌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이제 블레더를 같이 이것만 하고 있고, 나소파링지알과 이 블레더를 2개를 하고 있고, 다이섹션의 경우에는 이제 나소파링지알과 이 렉탈을 꼭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네이터에서는 이 저희가 뭐 그 온도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보통 이제 비너스 리저버 리턴되는 비너스 블러드 템퍼처를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아트리얼 블러드는 이게 풀압이 없어가지고 사용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측정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사용해서 꼭 이제 그 비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온도 측정을 할 때 뭐 코어 템퍼처가 있고 뭐 서페이스 템퍼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개념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나중에 그쪽 관련돼서 챕터가 따로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탈 아치 리플레이스먼트의 경우에 이게 보통 이제 서전이 처음에 이 수술할 부위를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 뭐 헤드베슬과 이제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할 위치라든가 이제 이 다이섹션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체온을 내릴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벤트리클 피브레이션 오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환자가 에어틱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심할 경우에는, 만약에 뭐 벤트가 안 들어가 있고 뭐 LV 뭐 벤트라던가 뭐 이런 어떤 보조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피뷸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리거지테이션이 심한 환자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마이오카디움에 이제 LV 디스텐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근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이오카디움 다시 아시겠지만 디스텐전은 이 환자 회복하는데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심근 손상을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 내리는 과정에서는 하트레이트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는 것은 또 AR 환자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런 피브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세심한 체순환 과정에서, 이 체온을 낮추는 과정에서도 이 온도 조절을 갑자기 뭐 26도까지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뭐 26도 이하로 맞춰놓고 물을 내리려 이러지 말고, 그냥 뭐 30도 정도까지 떨어져도 크게 환자가 피브레이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온도 조절을, 세심한 온도 조절을 통해서, 히터쿨러의 온도 조절을 통해서 피브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꼭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모니터를 주의 깊게 또 관찰을 해서 체온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뭐 하트레이트가 일반적으로 하트레이트가 계속 느려지죠. 체온이 떨어지니까.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는 걸 보고, 만약에 너무 느려진다, 그래서 어레스트가 올 것 같다, 피뮬레이션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이 히터쿨러의 온도 내리는 걸 일시적으로 멈춰서 다시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감지를 하고 또 서전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피브릴레이션이 뭐 발생이 됐는데 이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은 체외순환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계속해서 모니터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할 거고, 그럼 마이오카디움이 디스텐전이 발생을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신속하게 ACC를 시행을 하실 거고, 위에 서전이 그다음에 바로 에이올타를 열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패스 시작과 동시에 이런 문제점을 아예 해결하는 방법은 그 랩트 벤트리클에 랩트 벤트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이 지속적으로 이 벤트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런 디컴프레션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오히려 피블레이션이 와도 좀 안전하게 그 디스텐션이 없도록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이섹션 수술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펌프 모든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 LV 벤트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뭐 이 디스텐전으로 인해서 그 심근의 마이오카디움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스텐전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인 우리가 SBC, IBC를 뭐 스네어링 했다 하더라도 뭐 RARB로 피가 아예 안 가게 만들다 하더라도 이 컬레터럴 플로우들이 있습니다. 뭐 데베시안 베인이라던가 뭐 아지고스 아니면 뭐 이 브라키알 베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이 컬레터럴 플로우들이 형성을 해서 LV로 계속해서 혈류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야 확보가 안 된다던가 뭐 일반적인 수술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유입되는 혈액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근의 체온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LV에 계속해서 혈액이 유입이 된다면 이 LV를 통해서 이 에올타 쪽으로 계속해서 혈액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심근 내 에어를 제거하는 데도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벤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외순환사도 이 벤트를 운영을 하면서 그냥 뭐 벤트를 돌려놓고 확인을 안 한다던가 이러지 말고 꼭 이 심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카테타에서는 이 컬랩스가 되는 거를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컬랩스가 원래 이 환자 뭐 디스텐전을 방지를 하고 심근 내 에어를 제거를 하려고 이게 쓰는 건데, 카테타를 쓰는 건데, 이 카테타가 만약에 컬랩스가 돼서 만약에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채터링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컬랩스가 되면서 계속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관이 그런 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갑자기 네가티브를 형성을 시키게 되는데, 이 네가티브를 형성시키는 상황에서 이 크게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혈액이 손상이 됩니다. 이 혈액은 포지티브 프레셔보다 이 네가티브 프레셔가 더 약합니다. 이 포지티브 프레셔는 어느 정도는 견디는데 이 네가티브 프레셔는 못 견디고 바로 혈액이 다 손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자체 내 공기를 형성을 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절대로 캐비테이션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원웨이 밸브를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벤트라던가 이 혈관에 들어가 있는 카테타에서는 이 꼭 원웨이 밸브를 사용을 해서 같이 공기는 들어오지만 공기가 들어와서 이 롤러가 있을 때 이렇게 감기죠. 이쪽은 네가티브가 만약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이쪽은 네가티브고 이쪽은 포지티브일 텐데, 이쪽에 컬랩스가 되지 않도록 이 들어오는 방향에 원웨이 밸브를 설치를 해서 이 공기가 같이 유입이 돼서 여기에서 컬랩스가 되지 않도록, 컬랩스가 되는 건 여기에서 컬랩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 환자에 연결된 이 부분에서 이 전체 라인 전체가 컬랩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카테타에도 마찬가지 들어가서 컬랩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서 원웨이 밸브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공기의 형성이 없이 이 혈액의 손상이 없이 이 벤트를 운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캐비테이션, 이 캐비테이션에 인해서 이제 채터링 이펙트가 채터링 이펙트는 뭐 에크모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뭐 라인이 이게 탁탁 튄다던가, 이 네가티브가 걸릴 수 있는 이 체외순환 회로에서
이 채터링 이펙트는 이 포지티브 프레셔가 형성되는 곳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네거티브가 형성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결국에는 비너스 캐놀라와 아니면 심장에 들어가 있는 벤트도 마찬가지 이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이 네거티브로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포지티브에서는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항상 조심을 해서 그냥 뭐 이 벤트 온 했다고 해서 벤트 온 해놓고서 뭐 쳐다보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과정에서 이제 수술 필드에서 서전이 이제 수술할 부위 뭐 헤드베슬이라던가 어디 다이섹션 부분을 이제 노출을 시키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30도가 되더라도 피블레이션은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하게 환자 체온을 낮추고 환자가 디스텐전이 되지 않도록 체온을 낮추는 과정에서는 이런 좀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런 환자들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인지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환자의 심근 보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 부위가 완전히 노출이 이제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서전의 지시 아니면 그 위에 카메라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확인을 해서 체온을 원하는 이제 서전이 원하는 온도까지 이제 급속도로 낮추게 됩니다. 만약 26도가 26도에 TCA를 시행을 한다 했을 때 26도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물의 온도는 이거보다 훨씬 낮아야 됩니다. 이제 급속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이용을 해서 26도까지 떨어뜨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피블레이션이 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인 수술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피블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과정이긴 한데 서전이 완전히 수술을 위에 어프로치를 하기 전에 피블레이션이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이 스트로크의 전체 비율과 이 페리오퍼레이티브 뉴럴로직 컴플리케이션의 발생률은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 타임이 40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5분이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이 모탈리티가 이제 드라마티컬하게 이제 증가한다는 보고가 여러 논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스템이 쿨링을 시작해서 이 온도가 10도 감소할 때마다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템퍼처가 10도 감소할 때마다 이 비스코시티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혈관 안에서 이 비스코시티를 형성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구가 있을 거고, 혈구만 있는 게 아니고 혈장도 있죠, 혈장. 그럼 혈관 안에서 비스코시티가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비스코시티가 증가를 하니까 헤마토크리트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헤마토크리트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마토크리트가 혈관 안에서 혈액을 주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온 저하로 인해서 이 플라즈마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점도가 상승을 하는 거지, 헤마토크리트가 20에서 25% 올라간다고 해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만약에 20%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0%가 되고 50%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점도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점도만 전체적으로. 플라즈마도 물론 이 혈관 내에서 비스코시티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거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인데 이미 체외순환 과정에서 20% 정도, 20%에서 25%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점도가 증가를 해서 50%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도 점도를 체온이 떨어지면서 플라즈마도 점도가 점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ABJ 해보면 10도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50%가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점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점도가 증가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헤모다일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잘 않았고 거의 그냥 그 환자 자체의 헤마토크리트를 유지를 해서 이 그 체외순환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이 하이퍼스미아 인듀스드 하이퍼 비스코시티는 이 상당한 모비디티가 발생을 했었고, 뭐 스트로크라던가 아니면 뭐 이 어떤 혈관들이 뭐 임팍션이 온다던가 또 이런 거 모탈리티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특히나 다이섹션 과정에서 체온을 뭐 26도 뭐 아니면 뭐 18도까지 떨어뜨리는 과정에서는 이 헤마토크리트를 25% 아래로 꼭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30%, 뭐 28%뭐 이런 거는 이 점도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25% 아래, 뭐 20%도 괜찮습니다. 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는 25% 아래로 꼭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거는 뭐 이 책에 그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리워밍과 이제 헤모 컨센트레이션이 시작될 때까지는 이 헤마토크리트를 25% 아래로 유지를 해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히모다일루션을 뭐 20%, 뭐 25% 사이로 유지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당연히 히모다일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그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용량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이 펩타이드가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산소가 이렇게 4개가 붙어서 이제 조직을 가게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 자체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를 전달하는 양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감소된 근데 이 감소를 시키지만 이 감소된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헤모다일루션의 장점이 이제 마이크로 서큘레이터리 플로우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옥시젠 딜리버리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헤모다일루션의 장점은 이 말초 혈관까지 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세레브랄의 플로우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쿨링으로 인해서 이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 발생했다면 TC하기 전까지는 이제 쿨링을 급속도로 이제 낮추게 되죠. 원하는 온도까지. 그래서 이제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이 TCA를 이제 시행하기 전에 이제 펜토탈을 뭐 500에서 뭐 1000mg을 보통 주입을 합니다. 저희 병원도 뭐 500이나 1000mg을 주입을 하는데, 이 주입을 하고 3분 이상을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3분 이상 순환을 시키게 된 다음에 이제 TCA를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용량은 kg당 뭐 15에서 30mg이라고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500이라든가 1000mg을 요즘은 그렇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펜토탈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기대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 장점이 있다는 논문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잘 모른다는 논문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시기는 이제 어레스트 하기 전 뭐 3분 전에서 5분 전에 주어서 뭐 이렇게 충분히 순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브레인 액티비티를 좀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브레인이 액티비티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산소 소모량이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스케미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브레인 액티비티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한 산소 소모량을 줄여서 체온을 낮춤으로 인한 이제 효과와 더불어서 이 브레인 프로텍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 보다는 주는 시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부에서 이 방의 온도가 상당히 낮게 춥게 유지를 하지만, 이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이 브레인의 온도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아이스 패킹을 꼭 하죠. 어느 병원도 다 이거 할 텐데, 브레인 서페이스 쿨링을 같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막 30분 40분씩 그 녹음을 했더니 다들 잘 뭐 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짧게
짧게 하고, 뭐 슬라이드 자체가 지금 너무 그 글씨로만 되어 있어서 좀 보시기 힘들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중간중간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그림을 좀 더 몇 개씩 첨부를 해서 좀 더 다이섹션 관련돼서 자세하게 한번 그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